자, 이제 근대 태동기 문화로 넘어갑시다. 614페이지 성리학의 변화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지금은 언제냐? 양난 이후, 지금 조선 후기니까. 자, 임진왜란 이후에 성리학의 약간 성리학의 어떤 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는데, 이걸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성리학의 어떤 흐름이나 변화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리학의 교조화, 절대화 같은 표현인데, 교조화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종교처럼 숭상함, 숭배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자의 학설을 계승했어, 내가.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서 성리학은 이런 식으로 연구해야 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성리학을 강조하고 중시하고, 또 여기서 성리학을 강조한다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겠죠. 지금 현재 건국 이념이라든가 또 사상이 성리학이었기 때문에 성리학을 절대시하면서 모든 여러 가지 사회 문제점들을 다 성리학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절대화, 교조화라고 하고, 자,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절대화한다. 주자가 성리학을 집대성하고 완성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자의 학설을 우리가 계승한 거야. 내가 계승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성리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숭상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송시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송시열 하면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은 노론, 그리고 또 우리가 송시열 같은 경우는 한국 정치할 때 나왔었죠. 그리고 예속 논쟁할 때도 윤휴라는 사람이랑 싸웠던 게 서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송시열이에요. 그래서 이 송시열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주자의 학설을, 또는 이의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주기론을 집대성한 사람이니까 이의의 학설을 내가 계승했다 라고 보는 거고, 성리학을 절대적으로 숭상 숭배. 자, 그리고 이 송시열은 노론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이 노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권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정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성리학을 절대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리학을 절대화하는 사람들 말고 성리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몰아서 제거할 거야. 그게 사문난적이에요. 사문난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해석을 그냥 해보면, 자, 사악한 학문을 하는 나쁜 무리,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처럼 성리학을 절대적으로 숭상하거나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나쁜 놈인 거지. 그래서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리학을 이렇게 절대화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리학을 또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제 상대화라는 건 뭐냐? 상대화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무슨 말이지 상대화한다는 게, 그럴 수 있지만 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성리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이구나. 말하자면 교조화라고 해서 종교적으로 숭배하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리학이 어떻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냐, 성리학이 그런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는 자, 이 성리학을 절대화한 사람이 주자잖아요. 집대성한 사람이 주자의 학설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내가 해석을 해도 맞을 수도 있지, 내가 더 옳을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주자와 좀 다른 해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대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재에는 지금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장 넘겨보시면 616페이지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개를 좀 비교하시면 되죠. 자, 성리학을 절대화했던 사람은 송시열, 노론. 성리학을 상대화했던 사람은 누구냐?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학자들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성리학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616페이지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써있죠? 육경과 제자백과 등에서 모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찾으려고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리학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그럼 성리학 말고 어디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삼아야 되냐? 그게 육경과 제자백과였고요. 육경과 제자백과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초기의 유학이다 또는 원시 유학이구나. 초반기의 유학이다, 원시 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성리학이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던 유학들이
우리나라에, 우리 지금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육경과 제자백과에서 모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찾았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학자들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자, 누구냐면 윤휴, 그 다음에 박세당,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이에요. 자, 그럼 우리 윤휴는 또 어디서 배웠지? 윤휴는 어디서 배웠냐면, 자, 일단 남인이고요, 남인. 자, 그리고 윤휴는 예속논쟁에 참여했었어요. 이 예속논쟁에서 서인은 송시열, 남인은 윤휴였었고, 자, 그 다음에 이 윤휴라고 하는 인물은 또 숙종 초의 북벌을 주장하기도 했었어요. 숙종 초의 북벌을 주장하기도 했었대. 그래서 왜 숙종 초의 남인들이 살짝 북벌 잠깐 주장하잖아요. 그때 북벌을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윤휴라고 하는 인물이죠. 자, 그런데 환국이 일어났죠. 첫 번째 환국. 여러분, 첫 번째 환국이 무슨 환국? 첫 번째 환국이 경신환국. 왜 우리 경기갑 순서대로잖아요. 그 경신환국에서 남인들이 제거되고 서인들이 집권하는데 그때 허적이라고 하는 그 역모랑 관련된 그 사람이랑 같이 사사가 돼요. 그래서 자, 경신환국으로 사형, 예, 경신환국으로 사사 됐던 인물이 바로 윤휴. 제가 윤휴는 조금 더 자세하게 했어요. 왜냐면 박세당보단 윤휴가 좀 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박세당이라는 인물은 소론에 해당하고 역시 주자를 비판한 인물이고요. 자, 이 박세당 같은 경우는 요 지금 성리학의 상대화하고 그 다음에 농서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의 저서 중에 농서, 색경이라고 하는 농서가 한 권 있죠. 그래서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지금 되게 자세히 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잘 안 하는데 좀 자세히 한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은 그냥 윤휴, 박세당이 이 사람 성리학의 상대와 이 사람 송시열의 성리학의 교조와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성리학의 절대화 중에서 절대화는 이제 노론 계열이잖아요. 이 노론 계열에서 다시 또 분쟁이 일어나는 거. 네,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게 바로 호락 논쟁. 여러분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 615페이지에 호락 논쟁. 자, 18세기에 요 노론 내부에서 호론과 낙론으로 나눠져서 자기들끼리 이제 나눠진 거죠. 노론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나눠져서 막 100년 넘게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서로 이렇게 티격거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호락 논쟁이죠. 자, 그럼 호락 논쟁은 누구랑 싸운 거냐? 호론이랑 낙론이랑 나눠져서 싸운 건데 그러면 호론은 어느 지역 사람들이냐 보시면 일단 지역부터 볼게요. 충청도의 노론이에요. 충청도 노론. 낙론은 서울, 경기, 노론. 자, 여기다 노론. 여기도 노론. 자, 그러니까 호락 논쟁은 사실은 누구랑 싸운 거냐? 자, 서인과 남인 아니고 노론, 소론 아니고 노론 내부에서 지들끼리. 알겠죠? 서인, 남인 아니고 노론, 소론 아니에요. 노론끼리 지들 내부에서 싸운 거죠. 자, 그러면 노론들끼리 싸웠네. 그럼 뭘 가지고 싸웠냐? 뭔가 학문적인 차이 때문에 싸웠는데 그 학문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인물성, 이론 아니면 인물성, 동론.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차이 나냐면 이하고 동하고 다른 거죠. 자, 인물성, 이론과 동론은 뭐가 다르냐면 봅시다. 자, 인간, 물은 여기서 사물이에요. 인간과 사물의 잘 안 보인다. 성은 성질. 자, 인물성이 인간과 사물의 성질. 알겠죠? 인간과 사물의 성질이 이는 뭘까요? 여기 이 다르다. 네, 다르다. 자, 인간과 사물의 성질이 다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 여기서는 그러면 인물성, 인간과 사물의 성질이 동은 뭐겠어? 같다. 자, 그러니까 인간과 사물의 성질이 같냐? 다르냐를 가지고 서로 싸운 거예요. 뭔 소리야? 그럼 인간과 사물의 성질이 같다는 게 뭐냐? 자, 여기서 인간과 사물의 성질이 같다라고 그냥 우리가 그냥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그러면은 이 분필이랑 나랑
성격이 똑같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여러분 복잡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인간이라고 하는 건 조선이에요. 우리나라. 인간 우리나라고. 그 다음에 사물은 뭐냐면 우리보다 좀 덜 떨어진 인간들이 있어. 덜 떨어진 오랑캐. 자, 그러면 그때 요때 우리 주변에 있는 오랑캐인데 힘은 세. 우리가 졌거든, 전쟁에. 하지만 우리보다 좀 성질상 떨어진 오랑캐. 어디냐면 청이 청. 자, 과연 우리가 청나라랑 섞일 수 있냐? 같을 수 있냐? 아니면 우리는 완전 쟤네들이랑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섞일 수 없냐? 그래서 인물성 이론이나 인물성 동론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선이라고 하면 또 여러분이 그럼 뭐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소중화. 자, 원래는 요 인간에는 명나라도 들어갔는데 명나라는 망해버렸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전에 중화사상 설명했던 거 기억나요? 세상의 가운데는 중심은 중국, 그 주변에는 오랑캐들이 있는데 우리는 오랑캐긴 하지만 동이족이라고 해서 조금 대우받는 오랑캐, 나머지는 좀 우리보다 떨어지는 오랑캐, 그 다음에 아예 그 밖으로 넘어가 버리면 뭐라고 했냐면 짐승, 금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명나라, 이거 중화라고 하고 중화,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명나라가 여기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오랑캐야. 그런데 우리도 오랑캐야. 우리도 동이족이니까 오랑캐죠. 하지만 이 동이족 오랑캐, 다른 오랑캐들이 많이 있지만 이 오랑캐 중에서는 조선이 그래도 조금 대우받는, 왜냐면 학문적으로도 좀 괜찮고 하니까 그런 오랑캐였었는데 명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나라가 망했으니까 명나라를 대신해서 그 중화의 자리에 들어갈 건 누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는 또 학문적으로 또 뛰어나잖아. 그래서 조선을 소중화라고 생각한 거예요. 작은 중화. 그러면 나머지 청나라는 뭐야? 오랑캐. 자, 그러면 서열상 누가 더 먼저냐면 조선이 먼저고 그 다음 그 다음 청나라 오랑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인간과 사물의 성질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저 떨어지는 오랑캐랑 청나라랑 우리는 섞일 수가 없어. 알겠죠? 왜냐면 우리는 좀 더 대단한 존재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물성 동론은 뭐겠어? 에이,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래서 청나라도 뭐 다 좋은 점은 다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여기서는 요 인물성 이론을 조금 더 발전시킨 게 북벌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북벌 뭐예요? 청나라를 정벌하자. 왜냐면 걔네들 우리보다 떨어진 오랑캐니까. 자, 그런데 인물성 동론은 나중에 청나라를 배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학론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인물성 이론과 인물성 동론을 먼저 이론을 설명을 했고 어느 지역인지 봤어요. 충청이냐 서울 경기냐.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걸 왜 싸운 거냐면 자, 우리가 송시열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송시열 노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 송시열의 제자인 권상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권상아라는 사람이 이제 수제자예요. 말하자면 송시열의 수제자인데 요 권상아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 중에서 이간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김창현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원진이라는 사람이 있고 자, 한원진과 이간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요 권상아의 제자들 사이에 이런 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인물 봅시다. 인물은 한원진, 윤봉구 그 다음에 이간, 김창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간이랑 한원진이랑 서로 사이가 나빠진 거고 결국에 그러면 요 이간과 한원진 이 둘 중에서 누구 편을 들었냐? 이 권상아라는 사람은 송시열은 이미 없으니까 누구 편을 들었냐면 요쪽 편을 들었어요. 이쪽이 노론의 정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물성 이론 말하자면 자, 그래서 이 인물성 이론은 차별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런 청나라 오랑캐랑 우리랑 섞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차별성을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청나라가 우리보다 떨어진 오랑캐니까 우리랑 섞일 수 없으니까 결국엔 쳐들어가자 북벌. 자, 그 다음에 서양이 와도 우리는 서양이랑 섞일 수 있어 없어? 없지. 우리 더 뛰어나고 쟤네 오랑캐니까 그래서 서양이랑도 싸워야 돼.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 그게 위정석사 사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리의 보편성을 강조하죠. 왜냐면 동은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똑같다 라고 보는 거니까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자, 그러면
청나라도 좋은 점은 배울 거지. 북학론. 그 다음에 서양도 받아들일 거지. 개화사상.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자, 여러분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면 지금 이게 나와요. 자, 인물성 이론은 나중에 뭘로 연결돼? 북벌과 위장척사 사상으로. 자, 그 다음에 인물성 동론은 나중에 뭘로 연결되냐? 북학론과 개화사상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물성 이론인지, 그 다음에 동론인지, 그 다음에 북벌인지, 위장척사인지, 북학인지, 개화인지. 그래서 뭐가 연결되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그리고 다시 정리하면 누구랑 싸운 거야? 노론이랑 알죠? 노론이랑 싸운 거다라는 거. 그래서 노론의 분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 615페이지에 호랑 논쟁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양명학으로 갑시다. 자,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문제점이 많다고 했고 그 문제점이 많은 성리학을 끝까지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까 노론이었고 절대화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성리학을 좀 비판했던 상대화했던 남인이나 소론이었고 자, 그럼 이런 성리학 말고 또 다른 학문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한 조선 중기쯤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언제 들어오냐면 16세기 중종 때. 자, 16세기 중종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학문이 양명학인데 자, 그럼 이거 먼저 얘기할까요? 양명학은 뭐냐? 자, 양명이라는 호를 가진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집대성한 학문이어서 양명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왕양명인 거죠. 왜 우리 호를 이렇게 이름으로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집대성한 게 양명학이라는 학문인데 자, 이 양명학의 경전, 교리 이게 바로 이거예요. 전슴록이라는 책이죠. 전슴록. 자, 양명 왕수인이 전래했다. 양명 왕수인이 정리한 거, 집대성을 해서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는데 16세기 중종 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조선 중기쯤 들어왔죠. 자, 그러다가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부되고 연구되고 더 수용되고 했던 게 이제 17세기 넘어가면서 수용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 양명학의 전래, 말하자면 양명학이 딱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학문이 새로운 학문이 하나 들어온 거야. 그런데 그 새로운 학문이 들어오자마자 이황이 이 책을 읽고 이 전슴록이라는 책을 읽고 이 전슴록 야 내가 보니까 되게 별로더라. 이상한 학문이더라. 그러면서 이 전슴록을 비판하는 책을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전슴록편. 자, 양명학이 우리나라의 전래가 됐는데 이게 전래되자마자 이황이라는 학자가 요거를 읽어보더니 이거 야 되게 못 쓰겠어. 그거 되게 별로야. 비판하는 책을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전슴록편이죠. 자, 그러면 이황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이름값이 있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럼 이제 우리 스승님이고 선생님이고 막 우리 조선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별로라고 했어. 자, 그럼 누가 드러내놓고 연구를 하겠어요? 야, 양명학 나 공부할 거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명학이 이단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양명학에 대해서 공부를 못하다가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미 우리 선생님께서 그 교수님께서 이상한 학문이라고 치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17세기 돼서야 이제 서서히 이 학문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누가 연구하냐? 소론들 중심으로 연구하기 시작해요. 소론들 중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자, 소론과 불우한 종친들 사이에 확산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불우한 종친은 쫓겨난 종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그냥 소론이 연구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앞에서 우리가 남인들이 수용한 학문은 뭐였죠? 남인들이 받아들였던 거? 그건 천주교. 천주교는 남인들이 수용했고 자, 그러면 소론이 수용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 양명학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인들이 주로 연구한 학문은 천주교. 그 다음에 소론이 받아들인 건 뭐였지? 아, 양명학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양명학이라는 게 뭘 나타내는 거냐? 이게 이제 교리 말하자면은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가 심증리라고 하죠. 심증리. 심. 왜 우리가 이기론 할 때 그 리 있잖아요. 리. 근데 여기서는 마음이 리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마음. 심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곧 리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치양지. 자,
치양지라는 건 그냥 말 뜻 그대로 하면은 양지의 치라는 건 이르다라는 뜻이니까 말하자면 양지라고 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천리로서의 양지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단계에 이르고자 한다. 그렇게 되고 싶다. 말하자면 뭐 차별도 없고 뭐 이런 상태 그렇게 양지가 되고 싶다. 자, 그 다음에 지행, 합, 일,설 뭐 제일 간단하면서 시험에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게 바로 지행, 합, 일. 지, 아는 거랑 행하는 거랑 합일, 일치해야 된다. 지행, 일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행, 일치를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지행, 합일이 나왔어. 무조건 양명화. 그런데 제시문을 읽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 좀 애매한 것 같아. 그런데 쭉 제시문을 읽다가 양지라는 표현이 나왔어. 양명하기. 알겠죠? 쭉 읽고 있어. 지행합일 나오면 뭐 무조건이고 그 다음에 좀 잘 모르겠어. 읽고 있는데 내가 제시문을 읽고 있는데 잘 모르지만 양지, 양명학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딱 연결하면 양명학이다. 자, 그러면 양명학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러기 시작한 게 17세기, 18세기로 넘어가면서부터인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드러내놓고 야, 나 양명학 공부해. 하기는 좀 그래.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예 어떤 사람이 자기 식구들을 싹 데리고 강화도로 이사를 갔어요. 양명학 공부하려고. 강화도로 이사를 가서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유롭잖아요. 아무래도 서울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집안의 학문으로 대대로 연구를 해서 보존을 하고 이제 확산을 시키죠. 연구를 하게 되죠. 그게 누구냐? 정제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18세기 초에 정제두가 강화도로 이사해서 가학의 형태로, 가학이라는 건 집안의 학문, 우리 집안의 학문으로서 쭉 계승이 돼서 이게 나중에 계속 이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정제두라는 사람을 좀 알아두시면 된다. 이 사람의 호가 하곡이에요. 그래서 하곡 정제두, 하곡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양명학을 체계를 세운 거죠. 학문적인 어떤 체계를 만든 게 바로 이 정제두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자, 거기 보시면 친민서를 수용했다라고 했죠. 친민서를 수용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상정하였다. 이런 게 이제 친민서를 수용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일반 백성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상정했었다. 이게 양명학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양명학은 나중에 실학자들하고도 교류하고 하면서 쭉 계승이 돼요. 그래서 조선 말 그리고 일제시대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정인보, 박은식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나중에 일제시대 가면 나올 거예요. 그런 정인보, 박은식 이런 인물들이 이 사람도 다 양명학자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중종 시기에 전래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황의 전승록변, 이황이 양명학을 비판하는 책을 썼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누가 받아들였어? 소론이 받아들였고 이론으로는 지행합일이 가장 중요하죠. 지행합일 아니면 양지, 지행합일 아니면 양지 알아두시고 자, 정제두라고 하는 사람이 강화도로 이사가서 강화학파를 형성하죠. 자, 강화학파 형성한 사람이 누구냐? 정제두. 강화학파가 뭐냐? 양명학이구나.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618페이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넘겨서 실학. 자, 어떻게 보면 사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아니죠. 조선 후기 지금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실학. 알겠죠? 그래서 오전에 배운 것 중에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건 실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실학으로 갑시다. 자, 실학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실용적 학문, 실증적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리학이라는 게 모든 여러 가지 문제점, 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수가 없지. 그래서 실용적, 실증적 그런 학문들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실학. 자, 실학은 사회개혁론이면서 실증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 증거를 제시하는 증거가 확실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증적 학문. 그 다음에 주로 우리나라와 관련된 어떤 그런 이제 뭐 우리나라의 백성에 관한 것이라든가 우리나라의 토지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학문들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민족적. 자, 그 다음에 개혁안을 제시하고 연구를 하는 거니까
발전을 꾀하는 거잖아요. 발전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근대지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격을 갖고 그리고 고증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고증학은 청나라의 학문이에요. 청나라. 그래서 고증학 같은 경우는 왜 우리 성리학의 뭐 대의명분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실증적 연구를 강조하는데 이 고증학의 연구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사구시라고 그래요. 고증학의 어떤 연구 방식을 실사구시라고 해서 요 실사구시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실사구시가 뭐냐면 사실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이제 연구한다. 어떤 증거를 제시하면서 연구한다. 이런 걸 실사구시, 사실을 바탕으로 연구함.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실사구시라고 하는 게 나오면 아, 이게 고증학이고 고증학의 영향을 받은 거구나, 실학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실학의 선구자는 이수광, 한백겸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이죠. 이건 그냥 사람 이름 알아두시면 되죠. 이수광, 한백겸인데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쓴 백과사전 같은 책이 지봉유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앞에서 우리가 천주실의 기억나죠? 천주교 책. 그걸 처음 소개하기도 했던 책이 바로 요 이수광의 지봉유설이에요. 천주실의를 처음으로 소개했고 자, 그 다음에 실학을 처음으로 이론화했던 사람. 네, 이론화했던 인물이 바로 이수광이라는 인물이고요. 자, 그러면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주로 농업 중심과 뭐 상업 중심 또는 국학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차츰차츰 볼 거고 자, 의 볼까요? 의. 자, 이거는 성리학에서 탈피해서 성리학이 아니죠. 이거는 성리학에서 탈피해서 현실에 맞는 학문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실증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계. 그럼 문제는 뭐지? 자, 주로 누가 연구한 학문이라고 했냐면 주로 남인 중심으로 연구한 학문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남인 천주교라고 했는데 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남인이 주로 연구했던 물론 남인뿐만 아니라 남인과 소론 등 주로 제야학자들이 밀려난 양반들이 연구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국가 정책에 절대 반영되지 않았다. 1도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몰락 양반이니까 지방에 내려왔잖아요. 시골이잖아. 여기서 공부를 해. 우리들끼리 공부를 해. 친구들끼리. 자, 그런데 우리들끼리 막 어떤 이론을 만들어 개혁안을 제시해. 그래가지고 막 연구를 해. 그런데 이건 나라에서 알아볼라. 몰라. 받아들여줘? 안 받아들여줘? 안 받아들여줘.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몰락 양반끼리 연구했던 그런 학문적 체계구나 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선구자 이수광 그리고 요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요 두 가지 특히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실학. 자, 실학은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621페이지에 크게 실학은 농업 중심 개혁안, 상공업 중심 개혁안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농업 중심 개혁안, 상공업 중심 개혁안. 자, 농업 중심 개혁안은 뭐라고 하냐? 경세, 치용, 학파라고 그래요. 자, 경세, 치용, 학파. 그러니까 경세, 치용이라는 게 말 그대로 농사를 잘 짓고 하는 것이 결국에 세상을 경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농사가 중요하다. 이런 거니까 그걸 이제 경세, 치용, 학파라고 하고요. 우리는 중농학파라고 하죠. 중농학파. 자, 그러면 중농학파는 지금 이제 농업 중심 개혁안이 중농학파인데 이 중농학파는 주로 누가 연구했는데 근기 남인들이. 근기가 뭐냐면 경기도 근처. 그러니까 서울 근처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왜 그런 거죠? 경기도긴 경기도인데 그러면 이때 경기도는 뭐냐? 그냥 시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 근처긴 해. 근교이긴 해. 하지만 여기도 도시는 아니야. 그냥 시골 근처지. 서울 근처지. 그래서 근기 남인들을 중심으로 연구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근기가 서울 근처니까 그냥 시골인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보고 듣고 자라고 했던 게 결국엔 농업이야. 농사지었던 그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 물론 이 사람 직접 지은 건 아니지만 양반들이니까. 자, 그래서 요 근기 남인들이 주로 본인들이 관심 있는 게 뭐냐? 농사.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자, 지금 현재 조선의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왜 그런 것 같아? 문제의 원인이 뭔 것 같아? 왜냐면 많은 토지들을 양반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평민들은 땅이 1도 없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주장했냐면 토지제도를 개혁을 해야 다 잘 살게 괜찮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 토지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토지제도 개혁을 주로 추구한다. 자, 농촌 문제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영농을 육성해야 된다. 그러려면 자영농을 육성하려면 뭘 해야 돼?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농민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서 농민들이 가난하고 땅이 없는 건 아니죠. 그냥 구조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여러분이랑 저랑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한 200억짜리 건물 하나씩 살까? 하나씩 사? 그래. 하나씩 사? 사는 걸로 해. 한 10년 뒤에는 한 200억짜리 건물 2개씩 사기로 하자. 그런 거. 근데 사실 그게 힘들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안 해서 힘든 건, 그거 못하는 건 아니지. 그게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때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가난해? 땅이 없어? 그거 아니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농민들이 땅을 가지려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뜯어 고쳐야지. 개혁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거를 주장한 거예요. 토지제도 개혁을. 그래서 이 중농학파 실학자들은 토지제도 개혁안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아, 그래서 토지제도 개혁안이 하나씩 있구나.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학자부터 볼 건데, 자, 금방 제가 뭐가 있다고 했냐면 토지제도 개혁안 하나씩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저서가 나와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건 토지제도 개혁안. 그 다음 두 번째는 저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다 플러스 알파 여러 가지 주장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건 저서랑 토지제도 개혁안이다. 라는 거. 실학자들은 다 그래요. 실학자들은 거의 다 이제 특히 중농학파는 이제 토지제도 개혁안이 있죠. 자, 그럼 유영원부터 볼게요. 유영원이 가장 먼저 나온 거 보니까 중농학파 중에서도 선구자. 그게 바로 유영원이고요. 자, 유영원은 저서, 반개수록. 이 사람의 호가 반개거든요. 그래서 반개수록이라는 책을 썼고, 이 사람은 평생 지방으로 내려가서 시골의 처사로, 말하자면 이제 뭐 벼슬하거나 그러지 않고 지방에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지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토지제도 개혁론은 균전론이에요. 토지제도 개혁안은 균전론. 자, 그럼 우리가 말만 들으면 균전 뭐야? 토지를 골고루 나눠줄까? 이거잖아요. 아니야. 자, 보시면 토지를 골고루 나눠줘가 아니라 토지를 관리, 공무원, 그리고 선비, 학자겠죠? 그 다음에 농민, 평민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 지급하자. 알겠죠? 자, 균전이라고 해서 아,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주는구나? 아니야. 알겠죠? 그거 아니고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 지급하자. 그거를 균전론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아, 균전 골고루 아니고 알겠죠? 자, 그래서 균전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균전론 같은 경우는 사료를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관리한테는 뭐 얼마, 선비한테는 뭐 얼마, 농민한테는 얼마. 아, 이런 사람들한테 주자는 거구나. 그러면 균전론이구나. 알겠죠?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주장이 뭐 많아. 균전론 말고 이제 플러스 알파 주장들이에요. 자, 첫 번째 경무법이라고 해서 자, 보통 우리는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토지의 단위가 1결이었는데 기억나? 1결당 뭐 얼마 하죠? 그러면 이 결이라고 하는 건 면적 아니고 수확량이 됐어. 기억나요? 결이라는 건 수확량이죠. 자, 경무법은 면적을 단위로 토지를 쉽게 말하면 이제 구분하자. 그게 경무법이에요. 그래서 경무법 실시를 주장했다는 건 이렇게 수확량으로 하지 말고 토지를 구분하지 말고 면적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격의 토지, 여격을 토지에 일괄 부과하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군역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토지를 다 나눠줬기 때문에 굳이 뭐 가호마다 세금을 내거나 하지 말고 그냥 토지를 싹 나눠줬으니까 토지가 다 있으니까
세금을 토지에 부과하자. 그런 뜻이에요. 여격을 토지에 일괄 부과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농병일치 군사제도, 사농일치 교육제도. 이거는 뭐냐면 토지를 나눠줬잖아. 그러니까 이 토지에 대해서 병사를 차출하는 거예요. 그게 농병일치인 거죠. 농민들이 곧 병사가 된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사농일치는 이제 교육에 관해서. 그래서 교육의 어떤 기회도 좀 확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걸 사농일치의 교육제도 확립.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시험에 뭐가 좀 잘 나오는 편이냐면은 여기서는 균전론 당연히, 관계수록은 당연히. 자, 그 다음에 경무법이나 여격을 토지에 일괄 부과하자. 이 정도. 이 정도가 시험에는 좀 잘 언급되는 편이니까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이제 우리는 이익으로 갈게요. 이익. 자, 성호 이익. 자, 저서는 성호사설. 이 사람 호가 성호거든요. 성호사설, 과구록 이런 책들이 있고요. 자, 이 사람의 토지제도 개혁안은 한전론이에요. 한전론이라고 하는 게 토지 소유에 한계를 두자. 이런 뜻이에요. 토지 소유에 한계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자, 토지를 나눠주는데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하냐면 이렇게 토지를 나눠주고 그 토지 중에서 자신의 집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지를 정해줘서 나머지 토지는 뭐 사고 팔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요 최소한의 토지가 영업전이거든요. 이 영업전은 매매를 금지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자, 영업전 매매를 금지하자라고 해서 이걸 뒤집으면 영업전 이외의 토지는 매매 허용. 이해돼요? 다시 지금 제가 영업전은 매매 금지죠?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영업전 이외의 토지는 어떻게? 팔아도 돼. 알겠죠? 영업전 이외의 토지는 매매를 허용하고 영업전은 매매를 금지하자. 그 말이에요. 영업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 집의 규모에 따라서 최소한의 생계 유지할 수 있는 토지. 이거는 팔면 이제 내가 땅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최소한의 토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토지, 이쪽에다 쓸까요? 자, 토지 소유의, 자, 영업전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토지랬죠?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제시했어요. 하한선. 하한선이 뭐냐면 최소치. 자, 이 최소치는 팔면 안 된다고 했어요. 최소치가 뭐예요, 그러면? 영업전. 영업전 팔면 안 돼. 그래서 이런 토지 소유의 최저를 정해준 거예요. 최저. 요거는 팔지 마라. 생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제시했다. 하한선. 그게 바로 한전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성호 이익은 주장이, 이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봅시다. 자, 일단 성호학파를 형성했죠. 성호학파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의 제자들이 성호학파인데,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제자 중에서 안정복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안정복도 제자고, 정약용도 제자고, 뭐 이가환도 제자고, 다 제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익의 학파 학설을 계승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익의 제자들을 성호학파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육종을 제시하기도 해요. 육종. 자, 나라를 좀먹는 6가지. 나라를 좀먹는 6가지야. 그래서 없애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육종이 나와 있어요. 자, 양반 문벌제도, 그리고 과거제도, 노비제도,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 자, 그래서 육종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 이익이라는 사람이고. 자, 그 다음에 패전론. 패전론이라는 거는 전은 화폐거든요. 화폐를 없애자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왜냐면 왜 우리가 전에 전황현상 나왔죠? 전황현상. 그 전황현상이 화폐가 부족해지는 현상인데, 그런 현상 때문에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건 누구야? 농민이잖아. 가난한 백성들이니까 화폐가 문제가 많네. 화폐를 없애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자, 사창제가 빈민을 구제할 때 그 지역의 양반들 중심으로 빈민을 구제하는 걸 사창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주장하기도 했었고, 자, 그 다음에 붕당이라고 하는 게 왜 생겼는지 알아? 그래서 붕당에 생긴 어떤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날카롭게 그렇게 이제 짚어내고 있는 게 바로 붕당론.
자, 그래서 패전론, 사창제, 붕당론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게 바로 성호이익이라는 사람이죠. 자, 여기에서는 당연히 성호사설, 한전론, 육종 이런 거 잘 나온다. 시험에 육종 이런 거. 자, 그래서 등등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다산정약용으로 갈게요. 자, 다산정약용은 정조가 굉장히 예뻐라 했던 학자죠. 그래서 요 정조는 아마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영조가 좀 오래 살았으면 영조가 아니라 정조가 오래 살았으면 아마도 정약용이 영의정쯤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이제 영의정쯤 정약용이 된다는 건 그만큼 남인이 또 집권했다는 얘기니까 세상이 좀 달라졌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정약용은 뭐 그러지 못했죠. 정조가 갑작스럽게 죽는 바람에. 자, 정약용 같은 경우는 실학을 집대성했고 신유박해에 연루됐어요. 신유박해. 아까 신유박해 기억나요? 어느 왕 때? 순조 때 남인을 탄압하기 위해서 요 박해를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요 순조 때 신유박해에 연루돼서 귀양을 가요. 유배를 가는데 무려 18년간이나. 무려 18년간이나 전라남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책을 500권 정도 쓰게 돼요. 장난 아니죠? 책을 500권 썼대. 이게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내가 계산을 해봤잖아. 18년 동안 500권 쓰려면 얼마에 한 번씩 책을 써야 되나?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봤다.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진짜 이거를 500권 쓰려면 몇 주에 한 권 써야 돼요. 그래야 책을 500권 쓸 수 있어. 18년 동안. 근데 이제 그럼 사람이 이걸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 근데 정혜군 같은 경우는 나 혼자 책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같이 있어. 팀이야, 팀. 출판 팀이야. 자료 조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쓰는 사람, 말하자면 서술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교정 보는 사람, 출판, 그리고 이제 찍어낸 사람 다 따로따로 있어. 팀이라고 보시면 돼. 출판사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책을 500권이나 편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어쨌든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훨씬 더 학문을 다양하게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정혜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전집이 있어요. 아예 이 사람은 너무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예 전집을 간행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의 책은 역사책, 지리책, 의학책까지 굉장히 분야가 다양해요. 너무 다방면의 연구를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정약용이란 인물이고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저서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623페이지에 보면은 저서가 엄청 많은데 자, 요 저서 중에서 거기 좀 진하게 표시된 저서들 3권 있죠. 이거는 정약용의 핵심 저서예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용까지 알아야 돼요. 제목만 알면 안 돼. 내용까지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목민심서. 여러분 교재에 같이 보세요. 목민심서 같은 경우는 목민관, 수령. 그래서 이거는 수령의 도리, 수령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도리에 관한 책이 목민심서. 자, 경세유표는 중앙정치의 개혁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흠흠신서. 자, 이거는 형옥 업무의 개혁 또는 뭐 감옥 사무의 개혁인데 자, 가난한 사람이 감옥에 갔어.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감옥 사무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게 바로 흠흠신서. 자, 지금 제가 여기다 밑에다 썼는데 여러분 교재 보시면 돼요. 칠판 잘 안 보이면은 여러분 623페이지 목민심서, 흠흠신서, 경세유표 내용 나와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민심서는 지방관의 도리, 흠흠신서는 감옥사무의 개혁, 형옥 업무의 개혁, 경세유표는 중앙정치의 개혁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자, 이 3개는 왜 알아야 된다고 하냐면 당연히 시험에 나오니까. 이 3권은 이렇게 내용도 물어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목만 물어보는 거 아니고 내용만 물어보고 자, 그러면 요 책들은 자, 서로 끝나는 게 2권 그리고 표로 끝나는 게 1권이죠? 그래서 1표 2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정약용의 대표적인 저서 3권, 1표 2서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자, 어쨌든 이런 저서들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린 토지제도 개혁안 갑시다. 아무래도 토지제도 개혁안이 있겠죠, 정약용도. 자, 그래서 정약용의 토지제도 개혁안 한번 봐두시면, 자, 정약용은 처음에 토지제도 개혁안 중에서 여전론 또는 뭐 여전제. 자, 여전론이라고 해도 되고 제라고 해도 되니까 뭐 여러분 상관없어요. 자, 이 사람은 여전론을 주장을 하는데, 자, 1여가 마을이에요. 하나의 마을. 한 20, 30가구 정도 살고 있는 마을인데, 이 마을에서 공동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동농장제도라고 써있죠. 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농장을 경영을 하니까 같이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그 농사 짓는 건 여의 우두머리가 여장이거든요. 여장, 이장처럼 여장인데 이 여장이 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일했던 거를 다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어. 이제 추수를 하겠죠. 수확을 했죠. 그러면 여장네 집으로 싹 가져와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세금 낼 거 얼마, 여장의 월급 얼마, 여장의 월급 줄 거 얼마, 나머지를 가지고 아까 장부에 다 일한 거 시간 기록해놨죠. 그 일한 만큼 분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공동농장제도,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동농장제도. 물론 다 똑같이가 아니고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것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걸 주장을 하죠. 여전론. 그래서 정약용이 여전론을 주장을 해요.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균전론도 아니고 정전론도 아니고 여전론이지.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제도들은 다 중국에서 온 제도들이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지. 그래서 여전론을 주장하는데 곧 바꿔요. 왜 곧 이론이 하나 더 생기고 걔 또 바꾸냐면 정약용이 생각할 때 이렇게 공동생산, 공동분배 요거 실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너무 이상적이기만 하지 이거 실천할 수 있겠어? 안 돼. 그래서 그건 아니야.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정전론. 자,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제시했어. 그게 바로 정전론이라고 해요. 자, 정전론은 요 지금 제가 써놨죠. 우물정자 모양으로 땅을 나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물정자 모양으로 땅을 나누면 몇 개로 나눠요? 9개. 그쵸, 9개로 나누죠? 그래서 가운데 거는 이제 농사를 지어.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제 나중에 나눠주죠. 당연히 땅을 나눠주는데 가운데는 나라에 세금 낼 거 빼고 나머지는 백성한테 분배를 하면은 백성한테 몇 명까지 줄 수 있어요? 8명한테 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분배를 했어. 그래서 요거는 우물정자로 구분을 하고 토지를 분배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점점점 나라에서 전부 다 국유지로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이렇게 다 우물정자로 나눠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정전론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여전론, 하지만 너무 이상적이어서 다시 하나 제시, 정전론. 그래서 이렇게 2개의 토지제도 개혁안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볼까요? 넘어가 버렸는데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자, 나머지는 제가 그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니어가지고 따로 표시를 안 했는데 여기 이제 봅시다. 민본적 왕도 정치를 실시해야 되고 뭐 상업적 농업을 육성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자, 요 2가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용감 설치를 제한했다. 그 다음에 기회론, 요 정도 기억 한번 해볼까요? 이용감이라는 게 뭐냐면 과학기술을,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서 이런 관청을 설치하자. 이런 걸 주장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용감 설치를 제안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용감 설치를 제안했어. 이거 실제로 만들었어? 못 만들었어? 못 만들었어요. 제안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용감이라는 관청을 만들자고 했고 자, 그 다음에 기회론이라는 걸 정약용은 주장을 하는데 기회론이 뭐냐면 기술을 강조하는 걸 기회론이라고 그래요. 사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짐승은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 뭐 부리도 있고 날카로운 손톱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지? 우리는 뭐 이빨도 날카로운 게 아니고 뭐 손톱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왜 아니지? 아, 이거는 머리를 써서 뭘 만들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기술을 발전시키라는 거구나. 사람한테는. 신이 인간에게 그런 걸 주지 않은 건 기술을 발전시키라는 뜻이구나. 아, 그거구나. 자, 그래서 기술 개발, 기술 발전을 시키는데도 굉장히 이제 강조, 중시하게 되는데 특히 정약용이 만든 게 있어. 이 두 개를 만든 거예요. 첫 번째는 배다리. 배다리는 다른 말로 하면 주교. 한자로 하면 주교. 자, 여러분 정조가 수원 화성에 자주 행차를 했어요. 그러면 정조가 수원 화성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한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한강에 다리가 없지. 조선시대 다리가 어딨어. 다리가 없어. 그러면 다 강을 어떻게 건너? 배 타고 열심히? 그렇지 않고 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한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경강상인이 배를 가지고 있었지. 기억나요? 운송업을 했으니까 경강상인한테 배를 빌려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배를 붙여. 그래서 다리를 쫙 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밟으면 이렇게 뚝뚝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잖아. 무서울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주교라고 해서 배를 그냥 엮기만 붙이기만 한 게 아니고 여기다가 뭘 끼워서 구조물을 붙여서 뭔가를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이 배다리는 왕이 가마를 타고 가건 말을 타고 가건 끄떡없다. 그래서 그때그때 왕이 강을 건널 때마다 다리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배다리 또는 주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리를 설계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조가 자주 능행차를 갔었기 때문에 배다리를 이제 자주 만들었어요. 만들고 부시죠. 이제 나중에 다 만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다. 자, 그 다음에 거중기. 거중기라는 건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 거중기. 이 거중기를 만들어서 이제 설계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 서양에서 들어온 책을 보고 거기는 이제 설명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설계를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구현을 해낸 게 바로 정약용이고 이 정약용이 거중기를 만들므로써 수원화성을 쌓을 때 활용을 하는데 이 수원화성 이렇게 도시를 삥 둘러서 성을 쌓은 거잖아요. 2년 반 만에 뚝딱 만들어요. 그거는 거중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빨리 단축을 시킬 수가 있었어. 그래서 거중기 배다리. 이거 딱 나오면 여러분이 정약용이구나. 딱 생각이 나면 돼요. 정약용에 대해서 잘 물어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정약용에서는 이렇게 저서까지 알아둬야 한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중노화파 실학자 배웠고요. 자, 중노화파 실학자에서는 저서랑 토지제도 개혁안 하나씩 있다는 거 기억하고 정약용은 토지제도 개혁안이 2개. 알죠? 2개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중상화파 실학자로 갑시다. 중상화파. 자, 중상화파는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이고 말 그대로 상업을 발전시키자, 상공업을. 자, 그리고 이렇게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용 후생학파. 이용이 이제 쉽게 말하면 기술 개발, 쓰임을 발전시키는 거 이런 뜻이고 후생은 왜 우리가 복지후생 이런 얘기, 복리후생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잘 살게 하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는 게 백성을 잘 살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걸 이용후생학파라고 하고 자, 그럼 또 다른 말로 북학파라고 하죠. 자, 이거 우리 알잖아요. 북학. 어느 나라를 수용하자. 어느 나라 학문을 받아들이자? 청나라. 청나라의 학문이라든가 그들의 생활 양식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들이자 라고 주장을 한 게 북학파.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공업을 강조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니? 이 사람들은 서울 노론 출신이었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중농학파는 어느 출신이야? 근기 남인 출신. 여기는 노론 출신. 근데 노론이라고 해서 이 보수 꼴통 벽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또 이런 것도 수용할 수 있는 또 노론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약간 제야 노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사람들은 원래 서울 살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막 서울의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 이런 것들을 느끼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상공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 사람들 중에서는 청나라의 사절단으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청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더 수용하자고 주장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중상학파 실학자 한번 볼게요. 중상학파 실학자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유수원이란 인물이죠. 선구자. 자, 저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서는 우서라는 책이고요.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문장이에요. 산업공상의 직업적 전문화와 평등화를 추구했다. 산업공상의 직업적 전문화와 평등화를 추구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제시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런 거 나오면 아, 유수원이구나. 딱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상업에 관해서는 뭐라 그랬냐면, 자, 영세 상인은 합자를 해야 된다. 합자는 지금의 동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인이 생산자를 고용해야 된다. 상인이 수공업자를 고용한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표현으로 하면 선대제 수공업이에요. 그래서 선대제 수공업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상인이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해야 된다. 왜 대기업이 도서관이나 아니면 공연장 같은 거 막 하나씩 지어주지 않아요? 그런 걸 해야 된다. 그 지역의 발전에 기업이 또는 상인이 기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한 게 바로 유수원이라는 인물이죠. 여기서는 요 산업공상의 직업적 전문화 평등화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대체적으로 요 제시문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담헌, 홍대용. 덤헌이라고 써있네. 담헌, 홍대용 봅시다. 자, 홍대용이 저서는 연기. 연기는 청나라 갔다 온 기행문을 묶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임하경륜, 의산문답 요런 저서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부국강병, 그러니까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술을 개발하고 문벌제도를 폐지하고 성리학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야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의 학설 중에 사실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거예요. 지전설, 무한우주론. 이게 가장 많이 나오죠. 여러분 지전설 뭘까요? 지전설. 지전, 지구가 움직인다. 이런 뜻이니까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하면 지동설. 네, 그거예요.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구가 움직여. 세상의 중심은 어디지? 중국인 줄 알았어, 우리가 그동안에. 자, 세상의 중심은 중국일까? 아닐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움직여. 내가 뭐 한 거니? 내가 막 눌렀어? 자, 지구가 움직인다 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지구가 움직이니까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구나.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요 홍대용이고 또 홍대용은 재밌는 이론이 이거예요. 무한우주론. 말 그대로 지구란다. 이 우주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태양계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말고도 이런 비슷한 은하계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중에 어딘가는 생명체도 있을까요? 있을 것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독특하지 않아요? 어딘가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게 지전설인데 이 지전설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이 홍대용의 저서에 어디에 적혀 있냐면 의산문답이라고 하는 책에 적혀 있어요. 의산문답이라고 하는 책은 말 그대로 문답, 실옹과 허자의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실옹과 허자의 문답 형식이죠. 여러분 옹은 뭐예요? 노인, 그쵸? 그러니까 허자라고 하는 사람이 실옹이라고 하는 이제 뭔가 지금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노인이겠죠.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지구가 둥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지구는 뭐 어떻게 생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 자, 그리고 이제 허자가 또 물어봐요. 실옹한테. 정말 지구가 움직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실옹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상의 이치를 다 아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는 뭐 크기가 얼마니까 하루에 뭐 12시간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12시간이라고 표현을 썼죠. 12시간이니까 1시간에 얼마만큼 가고 있어. 야, 포탄보다도 훨씬 빨라. 지구가 움직이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자신의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그게 이제 문답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책이 의산문답.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옹과 허자의 대화를 통해서 지전설, 무한우주론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균전론을 또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균전론. 자, 우리가 앞에서 균전론 누구였지? 균전론. 자, 유형원이 균전론. 그 다음에 이익이 한전론. 정약용이 여전론, 정전론. 이렇게 되죠. 지금 제가 뭐 쓰는지 알겠죠? 이것만 딱 앞에서 앞글자만 따서.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균전론을 제시한 게 누구예요? 유형원이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균전론은 앞에서 우리가 유영원의 균전론과는 다른 균전론. 뭐라고 했냐면 유영원의 균전론과 다른 여기서 균전론은 자, 성인 남자에게 2결씩의 토지를 지급하자. 2결씩 지급. 토지 2결씩을 지급하자. 자, 성인 남자에게 무조건 땅 2결씩 주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이게 바로 홍대용의 균전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무한우주론, 지전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의산문답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나머지 중상업파 갑시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연암 박지원. 박지원으로 갑시다. 자, 이 박지원 같은 경우도 역시 볼까요? 자, 보시면 저서. 자, 저서가 되게 많아요, 이 사람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저서는 열하일기라는 책이거든요. 자, 열하일기라는 책이 청나라의 사신단으로 갔다 온 것에 대한 기행문이에요. 앞에서 홍대용의 기행문이 연기라고 하는 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박지원의 기행문이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인데, 이 열하가 도시 이름이거든요. 청나라에 이 사람이 이제 사절단으로 따라가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젊을 때 간 건 아니고 조금 나이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중국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청나라 학문 이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청나라에 너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안 됐었다가 이 사람의 친척 중에서 한 명이 사절단으로 간대. 그러면 이제 비서들을 좀 데리고 가고 수행원을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행원의 자격으로 청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를 갔는데 청나라에 이제 막 가는 길도 너무 즐겁고 막상 가서 막 구경을 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자, 그리고 딱 북경, 연경이죠. 이제 북경에 도착을 했어. 수도에 도착을 했어. 근데 사절단이 수도에 도착을 했으니까 이제 누구를 만나야 돼? 황제를 만나야겠지, 사절단이랑. 황제가 없어. 없어. 어디 갔냐? 열하로 휴가를 간 거예요. 생일 파티 하러 갔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연락이 온 거야. 야, 조선 사절단 왔냐? 그러면 조선 사절단더러 몇 월 며칠까지 열하로 오라고 해라. 근데 열하까지 가려면은 강을 9번 건너야 되는 거야. 엄청 멀어. 근데 3일 만에 오라는 거야. 이제 미치겠어. 이제 도착을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돼? 죽어. 도착을 못하면 죽이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열하까지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정말 막 미치겠는 거야. 말에서 자고 말에서 먹으면서 이제 어떻게 가는데 박지원은 진짜 가보고 싶은 길이었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막 나는 나 혼자 재밌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기행문을 쓴 거예요. 그런 내용이야. 그래가지고 갔는데 모든 지나가는 길마다 막 너무 신기하고 막 벽돌로 집 지은 것도 왜 이렇게 예쁘고 신기해. 그러면서 막 즐겁게 갔다 온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열하일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박지원의 저서가 바로 열하일기고, 자, 그 다음에 농업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 관홍소초. 그 다음에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한민명전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남기게 되는데 이 중에서는 사실 여러분 열하일기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열하일기만 알면 돼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문제풀이 하고 하면서는 아마도 관홍소초나 한민명전이도 박지원 딱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양반의 비생산성을 비판하는 한문 소설을 쓰기도 해요. 자, 양반의 비생산성을 비판하는 한문 소설을 쓰기도 하는데 그게 양반전, 허생전, 지금 여기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다 못 썼는데 양반전, 허생전, 민홍전, 호질 이런 소설들. 제가 4권만 썼지만 이거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양반을 좀 풍자하는 그런 소설들을 썼는데 예를 들면 호질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호질이라는 소설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은 뭐냐면 이 마을에 엄청나게 학문을 연구한 학자가 한 명 있어. 근데 책을 엄청 많이 썼는데 글을 잘 몰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풍자한 거야 그냥. 그리고 이 마을에 과부가 하나 사는데 열려야 열려 말하자면 알죠? 수절한 그런 와이프를 이제 부인을 열려라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이제 수절한 열려인데 자식이 5명에 아버지가 다 달라.
뭔 소리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연애를 하는 거야. 연애를 하는데 어느 날 이 남자, 그 여자, 그 과부 집에서 이 남자를 본 거야, 자식들이. 근데 자식들이 생각할 때 그럴 리가 없어. 저런 훌륭한 분이, 또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이거는 뭐 여우가 변신해서 왔을 것이다. 뭐 자기들끼리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웃긴 소설이야. 재밌는, 이렇게 막 풍자하는 그런 소설인데, 이런 것들을 써서 양반을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는 게 바로 박지원이죠. 자, 박지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글재주도 좋고 소설도 재밌게 잘 쓰는 그런 인물이었죠. 자, 그래서 양반의 비생산성을 비판하기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주장들 볼게요. 자, 이 사람은 농업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상업적 농업, 그러니까 팔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주장 중에서는 한전론. 자, 한전론 앞에서 우리가 중노학파 실학자 중에 누구죠? 이익의 한전론. 그런데 이익의 한전론과는 다르게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제시했어요. 앞에서 제가 설명한 거 여러분 보시면 앞에서 이익의 한전론은 토지 소유의 하한선이었어요. 최소치. 여기는 토지 소유의 상한선이잖아요. 최대치를 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하고 저하고 지금 여러분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또 땅을 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나도 땅이 있을 수도 있어. 자, 지금은 땅이 들쑥날쑥하지. 여러분이랑 제가 가진 땅이. 그런데 아예 상한선을 정해놓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땅을 100평 이상은 가지면 안 돼. 딱 정했어. 그럼 여러분 중에 100평보다 더 있는 사람들은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100평보다 좀 적은 사람들은 살 수 있죠. 100평까지는 가질 수 있죠. 물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상한선을 정해놓으면 언젠가는 여기 있는 사람들 토지가 다 비슷해질 것이다. 그게 바로 한전론이에요. 토지 소유의 상한선, 최대치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한전론.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열하 일기랑 그 다음에 양반의 비생산성 비판한 이런 것들, 그리고 한전론까지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연안 박지원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초정 박제가. 자, 박제가는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었어. 언제 들어봤었냐면 정조 때 서울 출신인데 그 장을 검서관에 등용됐던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서희수. 물론 기억은 안 나겠지만 아무튼 그 중에 한 명 있었어. 그 사람이 박제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출신이 서울이란 얘기지. 서울 출신인데 이제 규장과 검서관에 등용이 된 거죠. 자, 이 사람의 저서는 북학의. 딱 보니까 뭘 주장했겠어요? 북학의니까. 청나라 한번 받아들이자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자, 그리고 상공업진흥책을 강조했던 인물이고요. 청과의 통상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역을 해야 된다. 청나라랑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수레나 선박을 이용해서 물건을 운반해야 된다. 자, 박지원도 마찬가지고 박제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상업이 발달하지 못한 건 유통이 발달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물건을 운반할 수 있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수레나 배를 이용해서 물건을 유통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주장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소비론이에요. 소비론. 박제가 하면 소비론이지. 자, 소비론이라는 건 뭐냐면 소비를 권장하는 주장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딱 한 두 줄 읽으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626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거기에서 626페이지 맨 마지막 사료에서 사료 한번 볼게요. 맨 마지막 사료에 자,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다. 샘은 우물이란 뜻이죠. 샘과 같다.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이제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자, 그러므로 비단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고 쭈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서 공장이 도야하는 일이 없게 되면 기회가 망하게 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줄에 사실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우물이라고 하는 게 왜 샘물 같은 거 그냥 놔두면 말라버리지만 퍼서 쓰고 또 퍼서 쓰고 하면 계속 조금씩 솟아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재물이 우물과 같아서 계속 쓰면은 돌고 돌고 돌아서 산업을 발전시키지만 안 쓰고 놔두잖아? 그럼 망하는 거야. 다 같이 망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소비가 필요하다. 그거를 우리는 소비론이라고 그래요. 적당한 소비가 필요하다. 소비론.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여기서 소비론. 박제가 하면 소비론. 그리고 아까 서울 출신이라고 했고 규장각 검사관 등용됐다는 것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정조 시기예요. 18세기니까 이 시기에 중농학파 3명, 중상학파 4명 이렇게 지금 한번 살펴봤는데 시험에는 7명이잖아요. 지금 실학자가. 누가 딱 많이 나온다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게 어느 해에는 희한하게 홍대용만 나와요. 지방직 홍대용, 국가직 홍대용, 서울시 홍대용, 경찰 홍대용, 소방직 홍대용. 정말 이상하게 홍대용만 나와. 그러다가 또 어느 해에는 박제가만 그렇게 나와. 박제가. 되게 희한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딱 누가 중요해 이렇게 말하기가 참 애매한 게 이 7명은 돌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론은 뭐야? 다 중요하다. 알겠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왜 다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꼭 집어서 박제가만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죠? 실학은 다 중요해. 7명 다 중요해요. 알겠죠? 다 중요하니까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고 자, 맨 마지막에 19세기 북학파 있는데 자, 18세기 중상학파 18세기 중상학파라는 게 이제 청나라 그 상공업을 발전시키자 그 다음에 20세기 개화사상가 자 19세기는 북학파잖아요. 청나라 배우자 그 다음에 20세기는 개화사상이면 서양을 배우자예요. 서양을 받아들이자 그러면 요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딱 그 중간 단계가 19세기 북학파 연결해주는 쉽게 말하면 그런 학자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김정희, 최한기 여러분 627페이지에 김정희, 최한기 이 김정희가 그 김정희야. 우리 알고 있는 김정희 누구 있어? 추사 김정희. 맞아요. 추사 김정희가 그 김정희야. 그래서 요 추사 김정희라고 하는 요 인물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최한기라고 해서 이 사람은 또 과학기술이나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았던 그런 학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최한기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세계 지리서인 지구전요 그리고 저서들을 묶은 명남루총서 이런 저서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이런 명남루총서에서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을 소개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과학기술을 소개하기도 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 바로 최한기.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최한기. 알겠죠? 김정희보다는 최한기. 자, 그 다음에 629페이지로 한번 넘겨볼까요? 이거 마무리 해버립시다, 우리.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끝내버립시다. 이거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자, 629페이지 보시면 역사학 연구 나와 있죠. 자, 역사학 연구에서 지금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저는 629, 630 앞에 이 부분 그러니까 17세기 역사서랑 18세기 초 역사서를 뺐어요. 왜냐면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물론 제가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했지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시험에는 이 19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역사학자 5명이 훨씬 10배? 10배보다 더 잘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7세기 역사서나 18세기 초 역사서, 전반 역사서보다도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 전반기 역사서가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이 629페이지랑 630페이지 윗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거기 보시면 뭐 휘찬여사 남인의 역사서, 그 다음에 동국통감제강은 서인의 역사서 뭐 이런 식으로 남인의 역사서, 여사제강은 서인의 역사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붕당에 따라서도 주장하는 논리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629페이지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거는 허목의 동사라는 책이 가장 많이 언급되긴 해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19세기 초 역사서 나오죠? 네,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우리는 630페이지에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 역사서 요 5권 중심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630페이지부터 자, 3번부터 등장하죠. 안정복의 동사 강목, 4번 유득공 발해고, 5번 이종희 동사, 6번 이근익 연료실기술, 7번 한치훈 해동 역사. 요렇게 5권. 시험에는 요 5권이 제일 많이 나온다. 알겠죠?
제시문으로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지문 1, 2, 3, 4 제시문으로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자체를 물어보기도 하고, 요 내용 자체를 물어보기도 하니까 두루두루 잘 나오는 게 요 5권. 이해되죠? 그래서 나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는 5권 중심으로 볼 건데, 자, 그런데 여기 5권에다가 책이 아닌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이익의 역사 연구. 이익은 역사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익의 제자들이 역사책을 썼어. 이익의 제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안정복이에요. 안정복의 동사 강목 여기 써있는. 그래서 이익은 사실 역사책을 쓰진 않았지만 후대 역사학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익의 역사 인식 가지고 나와 있죠. 자, 이익의 역사 인식은 봅시다. 역사라고 하는 건 도덕 중심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야. 도덕사관이 아니야. 그 대신에 역사라고 하는 건 시세, 행, 불행, 시비의 순서대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는 도덕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이런 순서대로 역사가 발전한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던 게 바로 이익이라는 인물이고요. 자, 이익의 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안정복이죠. 우리 안정복의 동사 강목부터 볼게요. 자, 여기 이익이라고 썼네. 안정복. 자, 안정복의 동사 강목부터 봅시다.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이 중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이 중에서는 잘 나오면서 특히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여러분 책에 사료가 나오죠. 사료 제시하면서 나오는 게 보통 그렇게 나와요. 사료를 제시하고 그리고 시험에 나온다. 자, 그러면 동사 강목 봅시다. 이 동사 강목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정도? 특징이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첫 번째, 자,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자, 고증학이라고 하는 게 실사고시, 실증적 역사 연구, 실증적 연구라고 했잖아요. 실증이라는 건 증거를 제시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증학의 영향을 받아서 증거를 제시하는 역사 연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증적 역사 연구를 바탕으로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자, 두 번째, 사만정통론을 강조하게 되죠. 자, 여러분 보시면은 사만정통론 제시. 자, 사만정통론이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지만 단군, 기자, 사만, 그리고 신라, 그리고 고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단군, 기자, 마한, 통일신라, 고려. 여기서 이제 신라라고 하는 건 통일신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사만정통론인데 여기서 빠져있는 걸 체크해 볼까요? 빠진 거. 자, 단군, 기자. 그 다음에 뭐가 빠졌냐? 위만조선이 빠졌어요. 단군, 기자 다음에 여기 원래는 위만이 있어야 돼. 위만이 빠졌어. 자, 위만을 왜 뺐냐면 왕위를 뺏었으니까 걔는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왜냐면 위만이 나중에 그 준 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위만은 빼. 자, 그 다음에 사만, 통일신라, 고려로 넘어가요. 뭐가 빠졌어? 여기서는 삼국이 빠졌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빠졌지. 사만 다음에 삼국이 있어야 되는데 삼국이 빠졌어. 왜? 삼국시대는 지들끼리 계속 싸우지 않았어? 정통이 없어. 그래서 사만은 뭐라고 하냐면 무통의 시대라고 그래. 정통이 없어. 무통의 시대야. 그래서 삼국은 빼. 자, 그래서 단군에서 기자에서 사만, 마한이죠. 마한. 사만이라고 제가 썼지만 마한이에요. 마한. 그리고 통일신라, 고려로 넘어오는 게 정통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만정통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 안정복. 안정복이 동사 강목.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강목이잖아요. 제목이. 뭘로 썼어? 강목체. 간단하죠? 동사 강목이니까 강목체지. 자, 그래서 동사 강목, 강목체. 그 다음에 고증사학의 토대 마련, 실증적 역사 연구. 자, 그 다음에 사만정통론. 이런 걸 제시한 게 바로 안정복의 동사 강목. 그래서 여러분 제시문에 631페이지에 안정복의 역사관이 나와요. 이 사료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넘어갈게요. 유득공의 발해고. 자, 이 유득공도 우리 알고 있는 그 유득공이네. 자, 이 사람도 서울 출신.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됐던 그 유득공.
자, 그러면 유독공이 쓴 책이 발해고잖아요. 뭐에 대한 책일까요? 발해에 대한 책이겠지. 그래서 발해라고 하는 단일 국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한 거죠. 그게 바로 발해고고. 자, 그 다음에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 썼다. 기억나죠, 여러분? 남북국이라는 표현을 처음 썼어. 그게 유독공의 발해고야. 자, 거기에다가 우리는 하나 더 협소사관을 극복하였다. 협소사관을 극복했다라고 했는데, 자, 발해는 어디에 있었던 나라냐면 주로 한반도 북부나 만주에 있었던 나라잖아요. 항상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할 때 한반도를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만주 지역에 근거를 둔 나라를 강조했다. 그래서 한반도로 한정된 이런 역사 연구가 아니라 만주 지역까지 우리가 인식을 넓혔다라는 뜻에서 협소사관을 극복했다. 협소라는 건 이제 좁은 그런 인식을 넓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협소사관을 극복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유독공의 발해고. 자, 그 다음에 5번 이종희의 동사. 자, 이종희의 동사는 여러분 앞으로 한 장만 살짝 넘겨보시면 허목의 동사. 동사라는 책 제목이 두 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사랑 차이점은 뭐냐면 허목의 동사는 일사자. 그 다음에 이종희의 동사는 역사사자. 뭔 말인지 알죠? 네, 한자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험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구분하라고. 자, 그래서 이종희의 동사 볼까요? 자, 이종희의 동사는 단군조선을 최초 본기로 기록했다. 자, 이 책이 기전체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단군의 얘기를 최초로 본기가 왕조사, 본 역사예요. 그래서 본기로 서술을 했고, 그리고 고구려 중심으로 역사를 이제 서술을 한 거예요. 자, 고구려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했으면 만주 지역을 강조했고, 그럼 역시 이렇게 말해도 되죠. 협소사관 극복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자, 협소사관을 극복한 책이 뭐하고 뭐? 발해고랑 동사. 협소사관을 극복한 책 두 권, 발해고, 동사. 자, 그 다음에 단군을 강조했기 때문에 나중에 1909년에 대종교라는 종교가 생기거든요. 실제 우리나라에. 그거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이근익의 연려실기술 볼까요? 자, 기사본말체로 쓰였으면서 이 기사본말체로 쓰인 책은 조선 내 정치와 문화에 관한 야사를 모아놓은 거예요. 객관적 서술을 모아놓은 거죠. 자, 그게 바로 연려실기술. 그 다음에 한치의 해동역사는 역시 기전체로 쓰여진 책이면서 중국과 일본의 역사서 약 500여 종을 참고로 해서. 자, 중국과 일본의 사설을 참고로 했으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인식의 폭을 확대할 수 있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해동역사. 자, 그래서 이 5권은 꼭 체크해 두세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632페이지로 넘겨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나머지 지금 제가 이렇게 체크한 건데, 사실 별로 의미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겹쳐있네. 자, 그 다음에 국학연구에서 지리지하고 지도. 자, 여러분 지금 지도와 지리지 중에서 중요한 것만 좀 체크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자, 동국지리지 한백겸. 한백겸은 아까 실학의 선구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증적 연구를 했기 때문에 고구려 발상지가 만주 지역임을 밝혀냈고, 자, 아방강역고. 자, 아방강역고도 정약용이 쓴 지리책인데 백제의 첫 도읍지의 위치라든가 그 다음 발해의 중심지를 어디다라고 고증하기도 했는데, 자, 요런 거 두 권을 우리가 역사 지리지라고 그래요. 동국지리지나 아니면 아방강역고는 예전의 어떤 강역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예전 국경선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 지리지. 자, 그 다음에 이중원의 택리지는 자연환경, 인심, 그 다음에 물산, 풍속 이렇게 인간이 살기 좋은 곳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인문지리지라고 그래요. 역사 지리지가 있고 인문지리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택리지는 인문지리지, 두 개는 역사 지리지. 자, 그 다음에 동국지도랑 대동여지도는 지도죠, 지도. 제가 중요한 지도나 이런 것만 체크한 거예요.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동국지도.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했어요. 백리척은 축척의 개념이다.
자, 백리를 1척으로 표시했다라고 해서 축척의 개념을 사용했고요. 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축척을 표현한 그런 지도가 동국지도. 자, 그 다음에 대동여지도 김정호 아시죠 여러분? 대동여지도. 자, 이거는 심리마다 방점이 찍혀 있고 분첩 절첩식 목판 인쇄. 자, 심리마다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건 이렇게 지도의 축척의 개념은 아니지만 실제 거리를 대강은 알 수 있도록 계산할 수 있게 이렇게 심리마다 방점이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철 절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대동여지도가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대동여지도는 7m쯤 되는 엄청 대형 지도예요.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래서 이 지도 같은 경우는 잘라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부채 접듯이 지그재그로 접어서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딱 휴대해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런 걸 분첩 절첩식, 절첩, 잘라서 가지고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다. 목판으로 만들었다는 건 대량 인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라고 하는 지도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넘어가서 의문학. 자, 여기 보시면 훈민정음 문의 언문지,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대동, 운부, 군호, 아언각비. 여기 보시면 아언각비가 정약용이죠. 또 정약용은 국어책도 있어. 책을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만들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이런 국어책. 자, 그 다음에 금석학이라는 게 비석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석과안록이라고 하는 김정희, 앞에서 우리가 봤던 추사 김정희죠. 요 김정희의 금석과안록을 통해서 북한산비, 아시죠 여러분? 북한산비가 진흥왕 때 비석인 거? 그거를 고증해내기도 하죠. 그게 바로 금석과안록. 자, 그 다음에 백과사전 여러분 633페이지 보세요. 백과사전적 저서. 자, 이수광의 지복유설 백과사전의 시작이죠, 시작. 자, 이수광의 지복유설, 이수광이 실학의 선구자. 그래서 이수광의 저서 알아야 되고 여기서는 어떤 이 저서의 의미보다 시험에는 사실 뭐가 더 많이 나오냐면 저자와 저서를 연결할 수 있냐. 이게 훨씬 시험에 잘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왜냐면 이런 걸 다 우리가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안정복의 책이 뭐야? 동서강록. 이수강의 책이 뭐야? 지복유설. 이런 식으로 저자와 저서 연결하는 게 훨씬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자, 성호사설. 천지, 만물, 경사, 인사, 시문 등을 소개했다. 동국문헌 비고는 이거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물을 소개했기 때문에 한국학 백과사전이라고 하고 영조 때 가장 대표적인 책 중에 한 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조 때 이미 한번 동국문헌 비고는 배웠고 자, 그 다음에 청장관전서, 임원경제지, 오주현문장전상고 이 중에서는 자, 이 이덕무가 앞에서 우리가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됐던 이덕무고 이덕무의 손자가 이규경이에요. 그래서 이규경 같은 경우는 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여러 사물들을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1417항을 고증했다. 그래서 굉장히 양이 많겠죠. 방대한 양을 저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예요. 오주현문장전상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쭉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기면 과학기술로 한번 가볼게요. 과학기술. 자, 우리나라에 제주도에 꼭 일본으로 가다가 표류하는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인조 때 표류한 외국인이 벨테브레. 이 벨테브레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 당시에 네덜란드는 일본과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네덜란드가 교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에서 일본으로 가다가 동남아시아 거쳐서 일본 가다가 제주도에 표류했죠. 자,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아예 귀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됐어. 그러면서 훈련도감에 소속이 돼서 우리나라에게 서양의 대포 만드는 법이나 조종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줬는데 이 사람의 한국 이름은 박연이에요. 박연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아예 한국 사람이 됐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살고 있을 때 또 다른 네덜란드인이 뭐라고 해야 돼? 풍랑을 만나서 또 이제 표류를 했어요. 그 사람이 하멜. 근데 이 사람은 혼자 표류한 게 아니라 한 20여 명의 자기의 동료들과 같이 표류를 했고 이 사람들을 제주도에서 전라도로 데려와서 다시 서울로 한번 왔다가 다시 전라도로 보냈다가 심지어는 막 노동을 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15년간 억류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막 노비처럼 부리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나중에 하멜은 결국 다시 탈출하죠. 일본으로. 그래서 일본을 거쳐서 다시 동남아를 거쳐서 다시 네덜란드까지 돌아가요. 그래서 네덜란드까지 가서 기행문을 쓰는데 그거 뭐 여러분 다 알죠? 하멜 표류기라고 하는 책이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서술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한 이유는 내가 이런 걸 했다라는 걸 네덜란드 가서 증명을 해야 월급을 밀렸던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기 위한 보고서 같은 게 바로 하멜 표류기였어요. 자, 여기서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밥을 이만큼 먹는다 막 이런 얘기도 써 있고 막 별 얘기가 막 다 써 있어요. 자, 그게 바로 하멜 표류기. 여기서는 시기. 벨테브레는 인조, 그리고 훈련도감 소속, 하멜은 효종. 자, 그 다음에 천문학은 지전설 김성문. 김성문이 최초로 우리나라의 지전설을 주장한 인물이에요. 자, 홍대용이 우리나라의 최초로 지전설을 주장했다? 아니고, 땡. 김성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홍대용은 뭐 지전설 무한우주론. 자, 그러면 지구가 움직인다. 아,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랬죠.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역법은 청나라의 시헌역이라는 달력을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칠정산 쓰다가 그 다음에 청나라의 시헌역을 도입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태양력과 태음력을 섞어놓은 좀 더 이제 정확한 지도기, 그 달력이기 때문에 청나라의 시헌역을 효종 때. 자, 그 다음에 지도는 서양의 선교사가 그려놓은 세계 지도를 우리나라에 들여오는데 그게 바로 고려망국전도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고려망국전도가 나와 있죠. 이 고려망국전도는 그냥 세계 지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지도. 그래서 역시 아,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는 지도가 고려망국 지도. 자, 그 다음에 의학은 서적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허준의 동의보감 체크. 그 다음에 18세기는 정약용의 또 의서가 있어요. 마과회통 체크 한번 해보시고 특히 마과회통은 마진이 홍역이거든요. 홍역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9세기는 동의수세보원이라고 해서 왜 우리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알죠? 그거 연구한 사람이 이재마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회로는 앞에서 정약용은 거중기, 배다리 아까 다 했던 내용들이고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농서. 자, 농서로 한번 가볼까요? 농서 보시면 농가집성. 여기도 역시 저서와 저자 연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체크. 자, 신속의 농가집성. 이양법 보급에 기여하기도 하고 박세당의 색경. 박세당. 앞에서 우리가 왜 기억나요? 아까 그 성리학의 상대화 해가지고 사문난적으로 막 제거되고 했던 그게 바로 박세당. 그 다음에 산림경제. 그 다음에 서호수의 해동농서, 그리고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특히 임원경제지 같은 경우는 농촌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에 속하는 책이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어업기술 나와 있죠. 자, 정약용의 형이 정약전. 정약종이라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선주가 바뀔 때 죽고 또 다른 형인 정약전과 함께 정약용이 유배를 가요. 정약용은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고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요. 자, 유배 가서 선비가 섬에서 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이제 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알죠? 왜 우리 얼마 전에 영화 나오지 않았어? 자산어불 한 영화 있지. 그 막 영화는 안 봤지만 소개하는 영상은 많이 봤을 거야. 그거예요, 그거. 그게 바로 이거야. 그래서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흑산도에 유배 가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서 책을 썼어. 그게 바로 자산어보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물고기 연구한 책이 또 있겠니? 없겠지.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책인데 그래서 어류학의 신기원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말하자면 다른 선비들은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야. 이 사람만 독특할 거 아니야. 그래서 독특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의 새 경향에서 서민문화 봅시다. 자, 서당 교육이 발전하면서 서민의 경제력이 좀 나아지고 그러면서 서민의 신분적 지위도 향상되었다. 말하자면 경제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지위도 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애들을 학교에 보냈더니 좀 의식이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서민문화가 발전하고 자, 그러면 서민문화에 해당하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한글 소설,
판소리, 탈춤, 탈놀이, 풍속화, 민화, 그리고 뭐 음악, 무용 이런 것들. 그래서 서민문화에 해당하는 건 어떤 것들이냐라고 하는 거고 조선 후기에 서민문화가 등장하면서 인간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다. 적나라하다는 건 뭐지?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판소리부터 볼까요? 19세기 전성기였는데 신재효라고 하는 사람이 12마당을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판소리의 악곡은 12개였어요. 12개, 12세트.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는 5마당만 전해지고 있어요. 뭐 춘향가, 심청가, 적벽가 뭐 이런 몇 가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개만 전하고 있고 가면극은 이런 거죠. 탈놀이, 산대놀이. 그래서 가면을 쓰고 하던지 왜 북청 사자노름 같은 막 큰 탈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승려나 양반을 폭로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642페이지에 보시면은 탈놀이 이거 본 적 있죠? 그래서 뭐 취바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바로 탈놀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한글 소설. 자, 한글 소설 중에서 가장 최초의 한글 소설로 평가받고 있는 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홍길동전. 최초의 한글 소설이죠. 허균의 홍길동전. 허균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너무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역모로 몰려서 제거가 되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춘향전, 토끼전, 심청전, 장화홍련전 다 한글 소설들이고요. 자, 서민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설시조, 그 다음에 시조나 가사집 이런 것들. 그리고 역시 양반들은 또 한문으로 글을 쓰니까 정약용의 시라든가 박지원의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문학인데 이 중에서는 정약용의 애절량 우리가 이거 본 적이 없었겠죠?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애절량이 안 나오는구나. 정약용은 시대를 비판하는 또는 그 시대를 담은 이런 시들을 써서 애절량이라는 시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애절량이 뭐냐면 어느 날 정약용이 어느 지역을 걸어가는데 남자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여자는 막 울고 있고 남자는 막 피를 막 흘리고 있어. 그래서 보니까 무슨 말이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 집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애기야. 아직 갓난 애기인데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군포를 3명분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시아버지 거, 그 다음에 내 거, 그 다음에 아직 애기인 아들 거까지. 그래서 군포를 3명분 내라고 하니까 이제 짜증이 나지. 그래서 더 이상 애를 낳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가 자신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그래서 그걸 애절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슬퍼한다. 절양을 슬퍼한다라는 뜻이고 절양이라는 건 이제 생식기를 자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풍자하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사회상을 담은 거죠. 삼정의 문란을 담은 거지.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사회상을 담은 시를 썼다. 누가? 정약용이. 그래서 그런 시들이 유명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박지원의 이런 문체와 관련해서 문체반정을 시도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볼게요. 이 박지원 같은 경우가 조선 후기에 폐관소품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신문체, 폐관소품체는 왜 전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가벼운 문체로 글을 쓰는 게 있었다고 했죠. 정조 때. 자, 그래서 이런 신문체가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폐관소품체가. 그랬더니 정조가 야, 그런 걸로 글 쓰지 마. 그러면서 폐관소품체를 다시 고문체라는 건 옛날 그런 풍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고문체를 시행해라 라고 하면서 신하들이 이렇게 좀 새로운 어떤 식으로 글을 쓰거나 하는 걸 규제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문체반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이런 거 보다도 만약에 문체반정이라는 게 나온다. 어느 왕이에요? 정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조 문체반정. 그러면 그거랑 박지원이랑 무슨 상관이냐? 그 폐관소품체나 새로운 문체를 주도했던 인물이 박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조한테 좀 혼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조가 뭐라고 했냐면 야, 반성문 써와. 그러면서 박지원한테 반성문 써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규제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문체반정은 정조구나.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학문학이라고 해서
중인들의 문학을 위학문학이라고 그래요. 중인과 서민들의 문학을 위학문학이라고 해서 자, 위학문학 그리고 시사. 시사라고 하는 건 시 모임, 시 동아리, 시 동호회. 그래서 주로 서민들 또는 중인들이죠. 중인들이 주로 이런 뭐 문학 작품을 만든다든가 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걸 시사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만들어서 활동하는 이유는 양반 흉내 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양반처럼 이렇게 시도 잘 쓰고 우리도 그렇게 학문적인 소양이 있고 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 이런 시집들을 편찬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딱 한 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딱 한 번. 그래서 시집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 네, 딱 한 번 나왔었는데 다 외우는 건 반대일세. 네, 전 반대. 알겠죠? 이렇게까지 외우면 우리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정도만 알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중인의 역사서라고 해서 여러분 책의 645페이지 중인의 역사서 보시면 호산회기, 연조기강, 규사, 그리고 이항견문록 그냥 여기서도 한 제목 정도 이런 것들은 중인과 관련이 되는 거구나. 제목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서는 글 쓴 사람까지 연결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제목 정도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김삿갓, 뭐 정수동, 뭐 대동야승 나와 있는데 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회화와 글씨로 가봅시다. 자, 회화는 그래도 좀 중요하다.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니까 자, 18세기 전반에는 진경산수화. 진경산수화는 말 그대로 진짜 경치를 보고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풍경화를 그린다. 그럼 조선 전기에는 그냥 내 방에서 나 혼자 상상해서 조선 후기에 만약에 풍경화를 그린다, 산수화를 그린다, 이제 밖에 나가는 거야. 직접 보고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경치를 보고 그렸다라고 해서 진경산수화고 이 진경산수화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선이에요. 정선. 겸재정선. 그래서 겸재정선이 가장 대표적이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인왕제색도라고 써있죠. 그림에 인왕제색도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딱 봐도 약간 비 온 뒤에 안개 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실제로 이 인왕제색도랑 실제 이 북한산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인왕산이죠. 인왕산의 비 온 뒤의 모습이 정말 비슷해요. 사진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딱 보고 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으로 갑시다. 자, 18세기 후반은 풍속화지? 풍속화 유명한 사람 2명 누구? 김홍도, 신윤복. 그쵸? 김홍도, 신윤복이지. 그래서 김홍도와 신윤복이 되게 유명하다. 자, 그리고 18세기 후반에는 서양화의 기법이 도입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어디 있지? 64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영통골 입구도라고 있어요. 647페이지 오른쪽에 맨 위에면 영통골 입구도 있죠? 이게 서양화법이야. 어떤 게 서양화법이냐면 약간 원근법 느껴지지 않아요? 앞에 건 좀 진하고 뒤에 건 좀 연하고 이런 식으로 원근법이 살짝 느껴지죠? 이게 바로 서양화법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세기는 문인화가 유행을 해요. 문인화는 화가 아닌 선비가 그린 그림. 자, 단원 김홍도나 회원 신윤복은 화가야, 화가. 직업 화가. 그런데 김정희는 직업 화가가 아니에요. 선비야. 선비가 그린 그림을 문인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인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647페이지의 세안도. 세안도 한번 볼까요? 이 세안도가 19세기 문인화 중에 가장 유명한데 자, 어떤 선비의 그런 뭐 정신이랄까요?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그림이 바로 세안도. 자, 그 다음에 화원화는 화원이 화가예요. 그래서 정식 화가가 그린 그림. 직업 화가가 장승업. 그래서 장승업은 화가. 그 다음에 김정희는 그냥 선비. 선비가 그린 그림은 문인화. 그 다음에 화가가 그린 그림은 화원화. 자, 그 다음에 궁궐을 그린 그림이 이제 동궐도, 서궐도 이런 궁궐 그림들이 유행하고 그 다음에 뭐 민화는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서민의 소박한 그림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글씨체 맨 마지막에 나오죠. 이광사의 동국진체, 김정희의 추사체. 그래서 굉장히 개성과 정서, 우리 정서를 나타내는 이광사의 글씨체와 그 다음에 김정희의 추사체는 그냥 김정희만의 독특한 글씨체죠. 그래서 이런 걸 추사체
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넘겨보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나오는 그림들이에요. 제가 그냥 여러분 사진에 나오는 그림들만 쭉 체크한 거니까 한번 보시고 건축으로 갑시다. 자, 건축은 지금 제가 시기별로 나누는 거 보이시죠? 17, 18, 19세기 나눠놨죠?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자, 17세기는 임진왜란 때 승병들이 열심히 활약했기 때문에 이제 승려, 불교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양반 지주들이 승려에게 시주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좀 큰 건물들이 지어지는데, 자, 예를 들면 봅시다. 특징, 규모가 큰 닫힌 건물들이 지어져요. 그래서 금산사 미륵전 2층 건물, 아니 3층 건물, 화엄사 각항전 2층 건물, 법주사 팔상전 5층 건물. 그래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나무로 만든 목조 건물 중에서 이렇게 5층짜리 건물은 얘밖에 없어요. 법주사 팔상전.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법주사 팔상전 왼쪽에 나와 있죠? 현존 유일한 목조 5층 건물. 그게 바로 법주사 팔상전. 자, 그럼 17세기는 이렇게 규모가 큰 건물들이 많이 지어졌고 18세기는 오히려 아기자기 장식성, 아기자기하고 장식적인 이런 건축물들이 지어져서 자, 예를 들면 자, 논산 쌍계사, 부안 계암사, 안성 성남사, 수원화성. 또 수원화성은 사실 사원은 아니지만 18세기의 대표적인 건물 중에 하나가 수원화성이고요. 이거 짓는데 아까 거중기 이용했다는 거 설명했고 그 다음에 19세기에는 뭐니 해도 경복궁이죠.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새로 중건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건축물들 시기별로만 구별하시면 돼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로 나눠서 구별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 사진에 나오는 것들 뭐 다 여러분 책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공예. 공예가 마지막이죠? 자, 공예. 자, 보시면은 여기서는 자기공예. 자기공예는 도자기. 도자기 중에서는 자, 하얀 바탕에다가 파란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푸르닥. 그래서 청화백자. 자, 하얀 바탕에 파란 물감 그림. 알겠죠? 하얀 바탕 파란 물감 그림을 청화백자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하얀색 그냥 동그란 백자 있는 거 보여요? 이런 걸 달 항아리라고 하는 달 항아리는 지름이 40cm 이상 되는 한 요 정도 되는 제가 볼 때 한 요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항아리를 달 항아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청화백자랑 달 항아리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고 유명했었고 자, 그 다음에 목공에는 나무로 화각공예는 쇳불로 이용해서 만든 거죠. 쇳불을 얇게 점여서 무늬를 붙여서 내는 거예요. 자개공예처럼. 자, 그 다음에 음악은 뭐 가곡, 시조, 그 다음에 광대 뭐 등등 이런 것들 한번 가요가 빠졌네요.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자기공예 청화백자까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청화백자까지. 그래서 문화파트 끝. 내용이 엄청 많죠. 어쩔 수 없어. 나온 거니까 또 여러분한테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했는데 이 문화 파트까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실학이야. 실학이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오니까 실학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죠. 잠깐 쉬었다 봅시다.